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작은 오빠의 여자친구가 처음 우리 집에 인사하러 왔는데 더럽다면서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란 내용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오빠가 둘씩이나 있습니다. 큰 오빠는 이미 결혼해서 애가 둘이 있고요. 둘째 오빠는 32살인데 아직 미혼입니다. 둘째 오빠에 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둘째 오빠가 최근에 사귀는 여자가 있다면서 저희 부모님께 넌지시 인사를 시키고 싶다고 했어요. 사실 오빠가 저희 부모님께 인사드리겠다고 소개한 여자분이 지금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여자는 오빠의 고등학교 동창이었는데 오랫동안의 연애 기간을 가지고 사귀었지만 상견례 전에 우연하게 오빠의 여자친구의 친오빠가 사기범으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여자친구의 아버지도 같은 죄목으로 전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었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절대 결혼 반대했었고 작은 오빠도 자연스럽게 첫 번째 여자친구랑 헤어지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작은 오빠가 많이 상처받고 힘이 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다른 여자를 사귀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고 저희 부모님은 걱정을 많이 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두 번째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네요. 물론 여자친구 쪽 부모님께는 인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작은 오빠는 여자친구 집에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깜짝 놀랐다고 했어요. 너무 어이없게도 엄청 깨끗하고 온 집안이 빛날이 그 자체였대요. 신발 벗어놓는 현관 바닥도 바로 맨발로 다닐 수 있을 만큼 티끌 하나 없는 것에 놀랐답니다. 거실이나 화장실에도 파리가 무심코 앉았다가 낙상할 정도로 매끈하고 반질반질했다네요. 작은 오빠의 여자친구는 다른 형제도 없이 외동이라서인지 거실이나 주방 쪽이든 눈에 보이는 자질구레한 살림이 없더래요. 모든 것은 꼭 필요한 물건만 칼같이 정리가 되어 있었고 화장실에 수건마저도 흰색인데 무슨 호텔에서나 본 듯한 각으로 잘 접어져 있더래요. 물론 화장실엔 물 한 톨 떨어져 있지 않았고요. 작은 오빠가 물로 손을 대충 씻고 나오려 했더니 여자친구가 비누로 손가락 사이사이를 꼼꼼히 다시 씻고 나오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비누로 손을 다시 씻고 걸려진 흰 수건으로 손을 닦고 나오려는데 여자친구도 손을 깨끗이 씻으면서 주변에 물이 튀긴 것들을 일부러 다 닦고 수건 정리도 다시 반듯하게 해놓고 나오더래요. 작은 오빠는 참 가정교육을 잘 받았네 라고 생각하면서 결혼하면 살림을 잘하겠다고 생각했다네요. 작은 오빠 눈에는 여자친구의 모든 면이 사랑스럽고 좋아 보였나 보더라고요. 작은 오빠의 여자친구의 첫인상은 아주 예쁘장하고 빼빼 마른 자형의 깔끔한 외모였습니다. 같은 직장 내에 다른 부서의 직장 동료인데 같은 층에서 근무하다 보니 오며 가며 마주쳤는데 여성스러운 외모에 눈길이 많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새침대기 같은 분위기여서 다가가기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보다 한 살 아래였는데 창백하듯이 휜 피부에 여리여리하고 가냘픈 맵시가 남자들의 보호 본능을 자극할 만한 매력이 있는 여자이더군요. 오빠가 좋아할 만한 여자이더라고요. 그러나 여자인 내가 보기엔 어딘지 모르게 이상했습니다. 깔끔함이 지나친 것 같았어요. 아니면 저희 집이 더럽게 하고 살아서일까요? 지나치게 깔끔을 떨었어요. 처음 저희 집에 인사하러 온 날에 현관에서 신발을 벗어놓기 바쁘게 자기가 벗어놓은 신발을 가지런히 놓는 모습은 조신해 보여서 거기까진 어느 정도 보기에 나쁘진 않았는데 거실에 들어오자마자 저희 부모님께 인사드리기도 바쁘게 손을 씻는다면서 화장실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로 안내해서 손을 씻는 모습을 봤는데 조금 이상했습니다. 세숫비누로 손을 골고루 정갈하게 씻는 모습을 멀찌감치 해서 지켜봤었는데 대충 씻어도 되겠건만 한참을 정성스럽게 씻고 나오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벌어진 수건에 손을 닦으려다가 갑자기 냄새를 맡더니 새 수건을 꺼내더니 닦고서 가지런히 걸어 놓더라고요. 제가 안 본 척 하면서도 다 봤습니다. 그리고 욕실에서 나와서 저희 집 거실을 쳐다보는 눈빛이 약간 흔들거리더군요. 저희 집 주방에는 식탁이 엄마가 음식 준비하느라 어질러 있어서 교자상을 거실 쪽에 펴놓고 엄마가 음식을 나르고 있었어요. 엄마가 예빈 며느리가 처음 인사 오는 자리라서 이것저것 많이 차리시는 중이셨거든요. 그때 큰오빠네 식구들이 왔습니다. 일찍 출발한다고 했는데 오던 길에 이제 간 6개월 된 둘째 조카 젖 먹이고 기저귀 가느라 좀 지체되었는데 도로가 간간히 막혔다고 하더라고요. 큰오빠네 3살짜리 아들은 큰오빠 품에 안겨 있다가 현관 출입문 앞에서 내려놓았는데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신발 신은 채로 손살같이 거실로 달려가 품에 안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던 작은 오빠의 여자친구가 기겁을 하더니 조카에게 달려가서 신발을 벗기려 하니까 조카는 낯선 사람이 자기 발을 만지니까 신발 벗지 않겠다고 칭얼댔어요. 그랬더니 더러우니까 신발을 벗어야 한다고 3살짜리 아이와 실랑이를 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큰오빠가 작은오빠 여자친구와 첫인사를 나누며 조카 신발을 벗겼는데 어느새 조카가 신발 신고 달려왔던 곳을 따라 열심히 물티슈를 집어들고 닦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서서 닦겠다고 하고 손님이 앉아 계시라고 하고 대충 눈에 띄는 것만 닦았더니 어느 순간 보니 성에 안 찼는지 더럽지도 않는데 꼼꼼히 다시 닦고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작은 오빠한테도 눈치를 주면서 더러우니 밀걸레 가져와서 닦으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오빠는 깨끗한데 뭘 그러냐는 식이었고요. 작은 오빠의 여자친구는 뭔지 모르지만 내내 좀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식사도 파리 똥만큼만 먹고 엄마가 큰맘 먹고 비싼 제주갈치 큼직한 걸 사서 어려운 자리라서 잘 먹지 못할까 봐서 젓가락으로 뼈를 다 발라서 따로 소접시에 먹으라고 줬는데도 먹는 신용만 겨우 하고서는 거의 남겼더라고요. 그리고 옆에다가 화장지와 물티슈를 무슨 보물단지 마냥 두고서 보기에도 지나치게 자기가 앉아있는 주변에 이곳저곳을 닦기 바빴어요. 제가 보기에도 눈을 거슬리더군요. 작은 오빠도 눈치가 보였는지 여자친구에게 더럽지도 않은데 그만 닦으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작은 오빠는 사랑스러운 자기의 여자친구가 깔끔한 편인 줄은 알고는 있었지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작은 오빠 방도 평상시 모습 그대로 꾸밈없이 보여주었어요. 엄마가 작은 오빠 여자친구가 인사로 오는데 오빠 방이 더러우면 안 된다고 해서 저보고 오빠 방을 치우라고 했는데 대충 보이는 곳만 정리하고 청소기를 간단히 돌렸었네요. 평소에 오빠가 방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대충 치웠던 건데 오빠 여친이 그새 침대 밑에 무슨 냄새 난다며 들춰보더니 경악을 하더래요. 벗어놓은 양말이며 운동 갔다가 땀에 젖은 운동복이 들어있는 가방을 들춰내더니 침대 밑에 먼지들이 청소가 안 되어 있는 거 보고서는 이렇게 더럽게 해놓고서 침대에서 잠이 오냐면서 깜짝 놀라더래요. 그리고 곧바로 더러운 가방 만진 손을 씻으러 간다고 욕실로 가더니 또 한 번 놀라 자빠지더라고요. 큰오빠네가 기저귀를 갈면서 응가 기저귀를 화장실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급히 처리하느라 쓰레기통 뚜껑이 열려진 상태라서 바로 눈에 띄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세면대에서 조카 엉덩이를 씻긴 거를 알고서는 기절할 듯이 놀라서는 화장실에서 뛰쳐나오더니 갑자기 저희 엄마와 아빠께 급히 가봐야 될 것 같다며 인사를 하고는 허겁지겁 뛰쳐나갔습니다. 작은 오빠가 급히 뒤따라갔는데 나중에 집에 들어온 오빠의 안색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큰오빠네가 알면 속상할까 봐서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날 작은 오빠의 여친이 서로 안 맞는 것 같다며 헤어지자고 했답니다.
더러워서 한시도 함께 못 있겠다고 했다네요. 저희 집이 깔끔한 편은 아니지만 보통 가정이고 평균 가정의 표본이라고 생각되는데 더럽게 느꼈다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보기엔 결벽증에다 강박 증세가 중증으로 보여서 심각한 정신병적인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작은 오빠는 여자친구가 우리 집을 와서 현관에서부터 거실과 화장실 그리고 주방에서부터 오빠 방까지 깨끗한 곳을 찾아볼 수 없다면서 더러워서 잠깐도 있을 수 없어서 뛰쳐나왔다는 말에 매우 충격 먹었다고 했습니다. 속상해 하실 테니 엄마 아빠께는 말씀드리지 말라고 해서 모르고 계세요. 손님 맞이한다고 나름 바쁘게 청소도 하고 한우갈비랑 갈치조림과 닭갈비 등 육회공으로 고생 맞춰서 식사 준비를 정성껏 했는데 예의 없이 짓거리만하게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집이 더럽네 어쩌네 별 희한한 소리를 다 했다니 그런 여자가 우리 집 식구가 안 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오빠도 여자친구한테 실망한 것 같았지만 그래도 미련이 남았는지 둘이서 아웅다웅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빠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그 여자 정신적으로 온전치 않아 보이니 일단 병원부터 가서 진료 한번 받아보라고 해 라고 말해주었어요. 그랬더니 작은 오빠가 그때서야 제가 몰랐던 사실을 말해주었어요. 작은 오빠의 여자친구는 작은 오빠를 만나기 전에 파혼한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결혼 날짜도 잡아놓고 회사에 청첩장까지 돌렸는데 돌연 결혼식 하기 일주일 전에 파혼했다고 했습니다. 작은 오빠도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청첩장을 받아봤었고 파혼했다는 소식을 들어 알고 있었는데 왜 파혼했는지는 모르고 있었다가 직접 물어보니 결혼할 예비 신랑이 발에 무좀이 있는 데다가 씻기 싫어해서 더럽고 불결해서 파혼했다네요. 그러면서 작은 오빠는 깔끔해 보여서 마음에 든다고 했었는데 처음엔 정말로 조커인 줄 알았답니다. 이제 보니 그 말이 진심이었던 걸 알고서는 작은 오빠도 좀 놀라워하는 표정이었어요. 작은 오빠는 여자 복이 없나 보다 하고 결혼할 팔자가 아닌 것 같으니 당분간 결혼 생각은 하지 말아야겠다고 하면서 기가 잔뜩 죽어 있었습니다. 큰오빠는 결혼해서 알콩달콩 잘 사는데 왜 작은 오빠는 결혼할 여자마다 문제가 생기는지 저도 참 속상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 생각하시는 것처럼 절대로 더럽지 않습니다. 손님 맞이한다고 해서 나름 충분히 청소했었고요. 오해하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빠 몰래 엄마랑 유명한 점집이나 무당한테 조언이라도 들을 겸 해서 가볼까도 생각해봤습니다. 엄마가 예전에 우연하게 저희 형제들의 사주를 보신 적이 있으셨는데 저와 작은 오빠는 일찍 결혼하면 안 된다고 한 적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작은 오빠는 오매불망 기다리는 천생연분이 있으니 그 인연과 짝을 맺어야 한다고 했다는데 다시 한번 사주나 점을 한번 보고 싶기도 합니다. 연이어서 2번씩이나 그러니 저도 참 답답했습니다. 작은 오빠가 기다리고 있는 천생연분을 만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작은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위해주는 따뜻한 여자를 만나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오빠 힘내라. 화이팅!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3가지 사건이 있다면 그건 바로 삶과 죽음 그리고 결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의 복 중의 3가지는 부모와 형제 그리고 배우자를 잘 만나야 하는 거라고 합니다. 태어남과 죽음 그리고 부모와 형제를 만나는 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만 결혼과 배우자를 만나는 건 우리의 자유의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니 신중해서 선택해야 할 것들임이 분명합니다. 앞으로 배우자를 선택해야 하실 분들은 이 점 유념하셔서 모두 좋은 배필들을 만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주변에 이와 비슷한 일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 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시어머니 때문에 열불나서 몇 자 적어봅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아들 돈은 아들 돈이고 며느리 돈도 아들 돈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분이세요. 제가 돈 벌어오고 집안일하고 육아하는 것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말로만 회사 다니느라 고생한다, 애들 키우느라 고생한다고 맘에도 없는 립 서비스만 늘어놓으면서 세상에도 자기 같은 시어머니 없다고 자화자찬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회사에서 좀 더 나은 입지를 다지기도 하고 회사 프로모션 중에 대학원 진학 지원 정책이 있어서 겸사겸사 해서 경영대학원에 진학해서 잘 다니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일부러 시댁에 알리지 않을 이유도 없었고 그러려고 생각지도 않았네요. 일주일에 2-3번 퇴근 후에 대학원에 갔어요. 보통 강의가 10시 가까이에서 끝납니다. 아이들은 큰애가 초등학교 5학년 딸이고 3학년 아들이 있는데 다 커서 알아서 할 나이고요. 또 남편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학원 다니면서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에 갑자기 시어머니가 전화 주셨는데 올 애들이 엄마가 대학원에 다니셔서 늦게 온다고 했나 봅니다. 그랬더니 남편을 바꿔달라면서 노발대발 했다고 하네요. 왜 자기 몰래 숨기면서 대학원에 다니냐고요. 왜 진즉 대학원에 다닌다고 말하지 않았냐면서 그랬으면 어떻게든 못 다니게 했을 텐데 그러냐면서 남편을 혼내더랍니다. 남편이 아무리 숨기지 않았다고 하는데도 숨겼다고 혼자서 우기시더래요. 시어머니는 참 이상하신 게 제가 대학원을 몰래 다닌다고 착각을 하셨어요. 참 얼척이 없었는데 대화가 안 되는 분을 붙들고 신랑이 하기 싫었네요. 그랬더니 주말에 집에 찾아오셔서는 대학원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아들도 안 다니는 대학원에 못하러 다니라는 거죠. 제가 쓸데없이 돈지랄 하려고 다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 대학원 가서 공부하는 거 권장하기도 하고 나중에 승진 때 가점도 있으니 좋은 점이 많아서 대학원에 진학했다고 저목저목하니 차분하게 말씀드렸는데도 막무가내입니다. 그래서 아들 돈 써서 학비 되나 하고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순전 제가 번 돈으로 다니고 있으니 마음 놓으시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게 아니라며 조용히 열심히 회사 일만 하면 될 것이지 돈 들어가며 대학원 다니면서 밤 늦게 오게 되고 좋은 일 하나 없다시네요. 돈 아깝다시며 지금 당장 그만 다니라고 잔소리를 해댑니다. 남편이 옆에서 보다 못해 시어머니에게 엄마, 내가 다니라고 했어. 주희 엄마가 대학원에 다니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내가 다니라고 했으니까 더 이상 아무 말 마 했습니다. 그런데도 학비가 한두 푼이 아닐 텐데 그거 아까워서 안 된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네요. 어머니, 시숙은 대학원 졸업하실 때 자랑스럽다시며 우리 온 식구들 모두 가서 축하해주고 또 어머니 친구분들한테 대학원 졸업했다고 자랑하셨잖아요. 백수 한량이 시숙님은 형님이 번 돈으로 대학원에 다니니까 되는 거고 저는 제가 번 돈으로 다녀도 아까워서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조금 짜증나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왜요? 제가 설마 하니 시숙님처럼 논문 통과 안 돼서 7년 동안이나 졸업 못할까 봐서요? 아니면 아들보다 학벌 좋은 며느리가 싫으신 거세요? 백수인 식수님처럼 7년 동안 졸업 못할까 봐 걱정이시라면 걱정 놓으셔도 되네요. 머리 나쁜 어머니 안 닮았으니 됐고요. 아들보다 학벌 좋은 며느리가 싫으시면 그런 며느리 안 보시면 되세요. 제가 번 돈으로 제가 학비되고 다닌다는데 무슨 상관이세요? 하고 홧김에 쏘아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시애미한테 말대꾸한다고 욕하셨어요. 네가 벌어서 네가 혼자 다 쓰려면 회사 그만두고 집안일만 하고 남편 뒷바라지나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머리 나쁜 시엄니 닮아서 7년 동안이나 대학원 다녔다는 말도 네 시숙네한테 다 말해주겠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네, 그렇게 하세요. 저도 이제 어머니가 있는 집구석 싫어요. 안 보고 살자고요. 했습니다. 울 아들한테 시집 왔으니 네가 번 돈도 네 돈이 아니고 우리 아들 돈이다라고 못 박으시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대학원 다닌다고 모양 부린 것도 얄밉고 돈 벌어서 내 몸에 쓴 것도 아깝고 당신 아들이 며느리 강의 받을 때 저녁에 애들 챙기고 있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 저 안 보고 살면 되세요. 저도 어머니 안 보고 살고 싶으니까 앞으로 저희 집에 오시지도 말고요. 저도 어머니 뵈러 안 가렵니다. 어머님 아드님만 보고 쭉 사세요. 하고 말씀드렸고요. 그 뒤부터 시댁에 남편만 갑니다. 백수 한량이 시숙님은 일하기 싫어서 대학원에 진학하고서도 머리도 나빠서 논문 통과 안 되니 바쁜 남편 불러대서 논문 정리 부탁하고 어찌어찌 해서 겨우 논문이 7년 만에 통과돼서 졸업했어요. 별 자랑스럽지도 않을 졸업식에 참석하자고 시어머니가 남편과 저에게 연차를 내고서라도 졸업식에 참석하라고 해서 참석도 했습니다. 백수라서 큰동서가 학비 다 대줬고요. 시어머니는 큰아들이 백수인데도 대학원 졸업했다며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큰동서 말 들어보니 그 흔한 장학금 한 번 안 받았고 고스란히 큰동서가 번 돈으로 학비 대줬고요. 시어머니 학비 한 번 대준 적 없었다네요. 시어머니가 어디가 돈이 있어서 그 나이에 대학원 학비 대주냐고요? 시어머니는 계좌에 적어도 현금으로 몇 억 이상 있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하신 분인데 자가 운전도 안 하시고 알뜰하게 사시는 분이긴 합니다만 교회 헌금은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씩 통 크게 하시죠. 형님 말 들어보니 시숙이 백수로 있으면서도 시어머니가 형님 모르게 시숙에게 돈 지어주셨고요. 시숙이 주식하다 카드 빚져서 시어머니한테 1,000만 원 빌려달라고 하니까 형님한테 그러더랍니다. 너네들한테 들어간 돈이 얼만데 1,000만 원이 누구 애 이름이냐? 그래서 형님이 전 어머니한테 돈 빌린 적 없는데요. 무슨 돈이 들어갔다는 거죠? 하니까 네 남편한테 들어간 돈이 얼만 줄이냐 아니? 얼추 1억이 다 되어간다. 맨날 나만 보면 니네들은 돈 타령이니? 네 남편이 나한테 빌려간 돈인데 왜 모른 척 하는 거니? 알면서 그러는 거 아니다. 그러시면서 형님한테 되려 1억 갚으라고 하셨답니다. 네 남편이 빌려간 돈이면 네가 빌려간 돈이나 마찬가지다면서 왜 돈 빌려가 놓고 모른 척 하냐고 윽박 지르시더랍니다. 형님이 하도 기가 막혀서 아들한테 뒤로 용돈 지어주면서 그 돈 며느리한테 받으시려고요? 시숙이 주식한다면서 시엄니한테 몰래 빌린 돈과 용돈으로 지어주던 돈을 형님한테 다 갚으란 식이니 도둑이 따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형님이 시어머니에게 천하의 논팽이 밥충이 어머니 아들 반품할 테니 헤쳐먹고 잘 사세요 하고 이혼선언 하셨어요. 그런다고 시숙이 바로 이혼해줄 리 만무하죠. 그 뒤로 형님은 시댁 출입도 안 하고 친정엄마 애들 봐주시라고 함께 살고 있으면서 시숙 밥도 안 해주고 투명인간 취급하니 자진해서 가방 싸들고 시댁으로 들어가서 시엄니 밥 얻어먹고 그 나이에 용돈 처받아가며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 때나 시아버지 추도식 때도 추석이나 설날 때도 두 며느리 안 갑니다. 자기 자식만 끼고 살고 싶은 시어머니 원한 대로 해드리고 저희도 저희대로 안 보고 사니 이런 꼴 저런 꼴 안 듣고 안 보니 스트레스는 안 받아서 살 것 같네요. 첫째 며느리는 이혼 요구하고 있어 다 큰아들 밥에 먹이고 있고 둘째 며느리는 안 보고 살자고 하며 코빼기도 안 비치니 죽을 마실 겁니다.
오네 안 오네 하시면 저도 형님처럼 이혼 선언하고 남편한테 이혼 요구할 겁니다. 제가 경제력 없는 것도 아니고 이혼 두려울 게 없네요. 우리 시어머니도 앞으로 쭉 밥중이 아들 끼고 살아 좋으실 테고 백수인 시숙도 지 엄마한테 용돈 받아가며 따신 밥 얻어먹고 살아서 좋고 큰며느리 형님은 버러지 같은 남편 처분해서 좋고 작은 며느리인 저도 얄미운 시어머니 안 보고 살아서 스트레스 안 받아서 좋네요. 울 시어머님한테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머니, 사랑하는 작은 아드님도 똥차 되면 어머니께 폐기 처분 시켜드릴게요. 앞으로 며느리 낯짝 볼 일 없으니 평생 아드님만 끼고 사세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부족한 점 많은데 응원해주시고 감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연 제보는 소중히 받아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날 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남편 친어머니 추도식을 마치고 돌아와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며 마음이 조금 심란하고 우울해서 몇 자 적어봅니다. 남편 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17년, 18년이 되었네요. 남편에게는 두 분의 어머니가 계십니다. 평생 친모로 알고 자랐던 지금의 시어머니와 생모이신 18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남편의 집안은 조상 태대로 땅을 많이 가진 만석군 집안입니다. 지금도 남편의 고향에 가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고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부자였다고 합니다. 제가 남편 고향을 언급하면 모두들 알아차릴 테니 말하진 않겠습니다. 당시만 해도 상당한 부자여서 시아버지 시중 드는 몸종과 멋씀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시아버지는 평생을 물려받은 재산으로 편히 사시고 계시죠. 한 번도 돈을 벌어본 적이 없으시고 재산으로 국회의원 출마를 여러 번 하셨는데 매번 떨어지셨습니다. 당시 시아버지의 어머님인 시할머니께서 딸을 내리 셋을 낳고 기다리던 아들이 시아버지였다고 해요. 아들이 하나라고 귀하게 시어머니 사랑 속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런 아들이 어느 날 첫눈에 반한 아가씨가 지금 남편의 생모였다고 합니다. 당시 시할머니는 시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이라 오냐오냐 하며 키워서인지 시아버지가 남편 생모와 결혼하고 싶다는 고집을 꺾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시아버지의 말씀에 의하면 남편 생모는 옛날 분들과는 다르게 피부도 하얗고 키도 크고 정말 미인이었다고 해요. 남편의 생모는 부잣집에 십 간다고 엄청 주변에서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평범한 집안의 처녀가 소중하디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도록 좋아한대서 마지못해 시킨 혼인을 시할머니는 매우 불만스러워했다고 합니다. 시할머니의 전부와도 같았던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이 양에 차지도 않는 한 여자한테 빠져있는 것을 못 견디게 힘들어했다고 해요. 질투가 보통이 아니었다네요. 시할머니는 시할아버지한테 평생에 단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고 단지 아들 하나 낳은 것만으로 본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네요. 신혼 때인데도 일부러 며느리 남편 생모를 밤 늦게까지 집안일 시키고 새벽부터 방 앞에서 기침하며 일어나라고 깨웠답니다. 자기 아들인 새신랑과 잠깐이라도 함께 있는 것을 보면 곳간으로 끌고 가서 집안일 제대로 안 하고 귀한 아들 꼬시고 있다고 쥐어받고 수시로 때렸다고 해요. 집에서 일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그들보다 더 많은 일들을 시키고 끝나지 않고서는 잠을 잘 수 없게 했다고 해요. 정말 경악할 만한 일은 아들 부부방이 불이 꺼진 후 한참 뒤에 몰래 건너와서 방 앞에서 지키고 있기도 했다네요. 헛기침을 하고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아들인 시아버지가 시할머니한테 밤늦게 안 주무시고 뭐 하시냐고 모안을 주니까 그 다음날 며느리를 데려다 머리채 잡고 흔들며 자기 아들 혼을 빼놓은 불효운년이라며 두들겨 팼다고 합니다. 얼마나 지능적으로 며느리를 괴롭히던지 꼼짝없이 당하고 있었답니다. 아들인 시아버지와 남편인 시할아버지 앞에서는 엄청 다정하게 대해주다가도
안 보이는 곳에서는 머리 쥐어박고 때리는 건 기본이고 욕을 하면서 하루 종일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듯이 간섭하면서 죽도록 집안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 집안의 몸종보다 더 못한 시집살이를 혹독하게 시켰다고 해요. 종년보다 더 못하게 일을 시켰고 매번 하는 말이 니년이 힘들면 도망 안 가고 배기겠니? 하면서 힘들면 도망치라고 했다네요. 그리고 임신하면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달고 살았답니다.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서 도망가고 싶었답니다. 그때마다 시아버지가 남편 생모의 방패막이가 되어주며 시할머니한테도 대들고 싸우는 일도 생겼는데 그럴수록 그 정도가 심해졌다고 해요. 그러다가 남편 생모가 첫 임신을 하게 되자 별 이유를 다 들어 강제로 각방을 쓰게 했고 일부러 시아버지가 술집에 드나들도록 유도했다네요. 그리고 별 핑계를 다 들어서 집에서 하루 종일 아들인 시아버지 곁을 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임신 초기에는 유산시키려고 항아리에 물 길어 나르게 하고 배도 걷어차고 잠을 재우지 않고 밤에는 쪼그리고 앉아서 바느질을 시켰다네요. 무슨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것보다 더한 일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시아버지와 시할아버지는 그 정도로 독하게 시집살이를 시키는 줄은 몰랐었다고 해요. 그만큼 용의주도하게 지능적으로 괴롭혔다고 합니다. 시할머니가 그렇게 둘 사이를 방해해도 첫 아이는 유산되지 않고 딸을 순산했다고 합니다. 딸을 낳았는데도 시아버지도 그렇고 특히 시할아버지의 며느리 사랑은 크셨다고 해요. 그렇게 혹독한 괴롭힘을 이겨내고 둘째인 지금의 남편을 낳았을 때는 시할머니의 질투심은 극에 달했다고 했어요. 시할머니는 자기도 남편한테 평생 한 번도 받아보지도 못한 여자로서의 사랑을 받는 며느리를 보면서 더욱 질투심이 활활 타올랐고 무엇보다도 아들을 낳아서인지 시할아버지가 어떠한 집안일도 하지 말라는 엄명을 하셨다고 해요. 귀한 손주 잘 키워야 한다는 명목으로 시어머니인 시할머니가 더 이상 시집살이 못 시키게 했답니다. 시할머니가 아무리 지능적으로 며느리 남편 친모를 시집살이를 시키고 아들네 부부를 이간질 시키려 해도 아들네 부부 사이는 여전히 좋았고 시할아버지도 대놓고 아들 낳은 며느리를 이뻐하셨다고 합니다. 그럴수록 아들인 시아버지와의 사이는 멀어져만 가는 것 같았고 시할아버지의 시할머니에 대한 무관심의 무게는 더욱 크게만 느껴지게 됐다고 하네요. 이 모든 게 다 며느리 탓이라고 생각한 시할머니는 시아버지가 보름 동안 멀리 외출을 나갔을 때 몸종들을 시켜서 집에 있는 머슴과 정분이 났다는 말을 시할아버지 귀에 들어가게 했답니다. 엄청 화가 난 시할아버지가 그게 사실인지 확인하려고 시어머니랑 함께 며느리 방을 지켜보니 머슴이 새벽에 방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고 시할아버지를 마주치자 머슴이 그대로 도망쳤다고 하네요. 시할머니가 종려놈들 모두에게 돈을 쥐어주고서 함께 작당을 한 거라네요. 물론 머슴놈도 시할머니한테 돈 받고 시간 맞춰서 연기를 하고 도망쳤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믿어준 사람도 없었고 바로 맨몸으로 쫓겨났다고 해요. 그렇게 억울하게 3살 된 아들과 생이별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뒤 지금의 새어머니를 친모를 만나기 전까지 생모인 줄 알고 자랐다고 해요. 남편이 시아버지한테는 그 머슴과 바람나서 집에 있는 돈을 훔쳐서 도망갔다고 했다네요. 다른 몸종들한테도 그렇게 말하도록 시켰고요. 친정 동네까지 그런 소문을 퍼뜨리게 해서 맨몸으로 쫓겨난 남편 생모는 친정집에도 가지 못하고 자살까지 하려고 했답니다. 그러다 어느 찢어지게 가난한 양반 후손이 사는 집에 할머니는 장님이고 어린애들은 5이나 되는데 주인 양반은 양반 임내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더래요. 그 집 안주인은 사별했다는데 애들 5이 모두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양반이다고 애들 밥 하나 챙겨서 먹일 줄 모르더랍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애들을 굶겨 죽일 셈이냐고 호통치고 양반이 밥 먹여주는 것 아니다고 집안일도 시키고 밥도 해서 먹였다네요. 자살이고 뭐고 남편 생모가 밥해서 먹이지 않으면 애들 5과 할머니와 선비 양반이 굶어 죽게 생겨서
일단 이 사람들을 살리고 보자 했다네요. 너무 찢어지게 가난한데 젊은 선비 양반은 정말 무능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더랍니다. 그런 무능한 모습이 너무 화가 났답니다. 그래서 그 선비 양반에게 호미를 쥐어주며 뻘에서 굴을 채취하게 하고 남편 생모가 그 채취한 굴을 시장에 내다 팔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끼니를 해결하고 농사도 짓게 하면서 어린애들을 굶지 않게 했고 집안일을 도와주었다고 해요. 그러는 사이 시아버지는 바로 지금의 시어머니와 다시 혼인하셨고 지금의 시어머니도 똑같이 끔찍한 시집살이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남편 생모가 시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서 시아버지를 찾아왔을 때 바람나서 도망간 걸로 알고 있는 시아버지가 만나주지도 않을 때 지금의 시어머니가 남편 생모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함께 울면서 어떻게 모함을 받았는지부터 쫓겨난 사연을 지금의 시어머니에게 다 얘기했다네요. 지금의 시어머니가 자신도 똑같은 일을 당했노라며 틀림없이 모함 받았을 거라고 해서 나중에 시아버지의 마음을 많이 움직일 수 있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당시엔 시아버지는 바람이 나서 집 나간 걸로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 생모를 만나주지도 않았다고 해요. 다만 5살 딸과 3살 아들을 두고 강제로 쫓겨났던 남편 생모는 지금의 시어머니 도움으로 겨우 얼굴만 볼 수 있었답니다. 지금의 시어머니를 친엄마로 알고 자라고 있었고 지금의 시어머니가 좋은 분이라고 확신이 들어서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인 시아버지가 아직도 바람나서 집을 나간 걸로 알고 있어서 가슴 아팠지만 지금의 시어머니가 믿어주니 조금의 위로는 되더랍니다. 그렇게 가슴 한켠에 아픔을 묻어두고 남편 생모는 더 이상 시아버지와 아들과 딸을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후 자연스럽게 5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주었고 가세가 기울던 양반 집안을 굴 장사를 하면서 조금씩 논밭들 사고 도시로 5 애들을 모두 학교 보내고 모두 결혼도 시켰다고 합니다. 장님이었던 할머니도 잘 모시다가 보내드렸고 남편이 된 선비 양반도 암으로 떠나 보냈다고 해요. 그리고 위안 말기 판정이 나자 지금의 시어머니가 저희 모두를 앉혀놓고 남편 생모에 관한 얘기를 자세히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남편 생모가 지금의 시어머니가 친모임을 믿도록 따로 생모가 있음을 말하지 말아달라 부탁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저에게 그리고 손희 신우에게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서 자식들과 생이별하고 어떻게 그 세월들을 이겨내고 사셨는지 참 불쌍하신 분이다라며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늦기 전에 너네들이 마지막 자식이 도리를 다 해라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한테도 편히 하늘나라로 가실 수 있게 억울함은 풀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말기암 환자로 6개월 선고를 받으셔서 아무도 없는 고향집에 가고 싶으시다셔서 시아버지가 살던 동네에 고향집에 요양하러 내려와 계셨습니다. 남편과 저는 우리들 손잡고 시아버지랑 함께 뵈러 가는 내내 조금 긴장이 되더군요. 처음 들었던 남편의 생모 이야기는 마치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스토리 아니었던가요? 55세 젊은 나이에 가난 말기 환자임에도 피부는 하얗고 주름 하나 안 보였습니다. 우리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시고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 앉으셨다고 해요. 저와 남편이 어머니 인사드리겠습니다. 절 받으십시오. 하니 얼마나 오시던지 그냥 계속 와줘서 고맙다 보고 싶었다고 진심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시아버지께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엎드려 오셨습니다. 남편 생모는 계속 시아버지한테 지나간 일이지만 죽기 전에 꼭 내 입으로 말하고 싶었다시며 나는 절대 바람나서 집 나간 거 아니다 라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아버님이 끄덕이시며 아닌 거 안다며 몇 번을 강조해서 말씀하셨어요. 말기 간암 환자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또렷이 말씀하셨고 지금 아니면 하고 싶은 말을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우시면서도 가다듬고 그동안 하고 싶었던 속임말을 다 하셨습니다. 그동안 억울해서 가슴에 맺혔던 한이 얼마나 쌓였으면 쩔어질까 저도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모두들 함께 울었습니다.
저와 시누이 그리고 시아버지는 그 고향집에 남아서 계속 남편 생모의 병간호를 돌아가실 때까지 했고 남편은 직장 때문에 주말에만 내려왔습니다. 남편 생모께서는 너무 행복하고 하고 싶은 말도 다 했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시며 늘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런 후 2달 있다가 모두들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남편 생모의 유언에 따라 남편 생모 장남의 양해를 얻어서 함께 상주석에 자리했고 시아버지 성산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남편 생모 제사는 저희가 직접 지내드리기로 했어요. 2달 동안 돌아가실 때까지 며느리 노릇 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었고 행복한 모습으로 떠나 보내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제보는 소중히 받아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0대 중반의 아이 둘은 가정주부입니다. 남편은 은행에 근무하고 있고 시댁 쪽에 시부모님 계시고 남편 누나인 손이 시누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계속 눈팅만 해오다가 저도 기막힌 막장 얘기를 꺼내려니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불과 1년 전의 일입니다. 남편과는 대학 졸업 후 친구 소개팅으로 만나서 연애했어요. 1년 정도 연애하다 혼전 임신으로 서둘러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 도움으로 투룸 전세 빌라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거기에서 첫 아들을 낳고 다음 해에 둘째 아들을 낳고 잘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는 전셋집을 해줬다는 것만으로 저를 종년 부리듯 하셨습니다. 결혼한 시누이 김치며 반찬이며 할 때마다 저를 부르곤 했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손에 물 하나 안 묻히고 자라서 시어머니가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다며 구박도 많이 받았어요. 시어머니는 절 가르친다는 명목하에 신혼 때부터 틈만 나면 시댁으로 불러서 이것저것 시키셨어요. 정말이지 시댁에 가면 엉덩이 붙일 새도 없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며 없던 일도 만들어서 일거리를 주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유별나게 자존심이 강한 편입니다. 그리고 잘난 척하고 교양 있는 척을 하시죠. 일단 반찬 하나를 절 가르쳐 주신다고 하면 하루 종일 잔소리를 하세요. 한 말 또 하고 다시 리바이벌 하고 그리고는 다시 해보라고 해서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그 잔소리는 몇 배가 돼서 날아옵니다. 아 그리고 또 결벽주의사이면서 잣다가 인정한 완벽주의사세요. 제가 설거지한 그릇을 들어서 하나하나 살피더니 기어이 꼬투리 잡고 더럽다고 다시 하라고 합니다. 그럴 때는 여전히 잔소리가 한 바가지가 돌아오죠. 그럴 때면 늘 제가 설거지를 어떻게 하나 하고 대놓고 옆에서 지켜보며 숨막히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럽니다. 설거지 하는 것만 봐도 영리한지 멍청한지 알 수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내 아들이 너처럼 멍청한 애를 만났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자기 아들은 자기 머리를 닮아서 영리하고 공부도 잘했다면서 손자가 자기 아들을 닮아야 하는데 너를 닮으면 어쩌냐며 대놓고 저를 함부로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으시죠. 그래서 제가 그 영리한 어머님 아들이 멍청한 저를 결혼하자고 쫓아다녔다고 대꾸했더니 대번에 하늘같은 시어머니 앞에서 어디 말대꾸 하냐며 조선시대에나 있을 법한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하고 또 하고 귀에 못이 박히게 잔소리 해댑니다. 그러고는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머리가 아주 좋아서 중고딩 때 엄청 공부를 잘했었다면서 가정 형편이 안 좋아서 대학을 못 갔을 뿐이라고 하더라고요. 누가 뭐라 그랬냐고요. 말끝마다 대학 못 간 이유 하며 공부 잘했었다는 얘기를 하네요. 시어머니는 스스로가 되게 교양있고 지적이며 잘났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새 며느리가 그렇게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가 참 독특하신 분이다라고만 생각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시어머니가 시댁에 불러서 가면 시아버지가 안 보였습니다.
처음엔 시어머니 말씀 따라 등산 모임에서 며칠간 놀러 가신 줄 알았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시아버지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신 겁니다. 아예 시어머니하고 이혼하고 바람핀 여자랑 사시려고 한다네요. 뻔히 드러날 그런 사실을 저만 한참 후에 알게 되었어요. 자존심 강한 시어머니가 저만 모르게 하라고 남편과 신우 입단속을 시켰던 모양입니다. 시아버지가 외도로 집까지 나가자 시어머니가 스트레스가 많아서인지 하루에도 수십 번 손을 빡빡 씻고 하지 않던 포악스럽고 쌍스러운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뿐만이 아니고 저를 타박할 때는 쥐어받기까지 하기도 했고요.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평소 땐 교양 있는 시어머니처럼 굴다가도 조금만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화를 지나칠 정도로 냈을 뿐만 아니라 한두 번 했을 정도 욕이 아닌 정말 듣기도 민망한 욕을 적나라하게 하면서 물건을 던진다거나 밀치는 것은 기본이었네요. 시어머니가 워낙 결벽증이 심해서 우리 아들 둘이 시댁에 데리고 가면 애들 쫓아다니며 어질러 놓은 거 치우고 다니셨고, 그때마다 절 불러서 아글아글 쓰는데 애들이 경기 일으킬 정도로 히스테릭하게 소리 질렀어요. 울 아들 8살, 6살이라 한참 뛰고 놀 때 아닌가요? 시댁에만 오면 애들을 잡아요. 꼼짝하지 말고 가만히 그대로 있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애들이 가만히 있을 애들인가요? 남자아이들인데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다가 올레들이 뛰어다니고 하면 할머니 말을 우습게 알아듣는다면서 손찌검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서 시어머니한테 무슨 짓이냐며 애들한테 한 번만 더 그러시면 다시는 오지 않겠다고 하니까 애들 앞에서 시어머니한테 대들었다고 제 뺨을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늘상 하는 말이 있어요. 니그 시아버지가 날 무시하니까 며느리 손자까지 날 무시하네 하곤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다른 여자랑 살림 차리고 사는 것을 제가 안 이후에 더 심해진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에 대한 스트레스를 저와 울 애들한테 푸시는 것처럼 보였네요. 울 애들 앞에서 시어머니는 서슴없이 제 뺨을 때리더니 보란듯이 울 애들을 쥐잡듯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죄 없는 애들을 잡고 흔들고 손바닥으로 등짝을 후려치면서 다 네 애미 잘못 둔 탓이다 라고 소리 지르더군요. 그때의 시어머니의 모습은 흡사 미치광이 할멈 그 자체였어요. 남편이 자기를 무시하더니 이제 며느리 손자까지 자기를 무시한다면서 엉엉엉 울면서 자기 화를 주체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서둘러서 애들 챙겨서 바로 나와서 한동안 시댁 출입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가 울리들한테 손찌검까지 하고 때렸다는 말을 곧이곧대로 못 믿어 했어요. 더군다나 제 뺨을 때렸다고 하니까 놀라더라고요. 남편 말이 자기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깔끔하고 완벽한 성격 탓에 항상 예민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평상시엔 아무리 화가 나도 남편과 누나를 때리거나 하진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시아버지와 다투거나 싸우는 날에는 어떻게든 꼬투리를 만들어서 쥐어 팼다고 하네요. 암튼 시아버지가 딴 살림 차리고 집을 나갔으니 자기 엄마가 정상이 아닐 거라며 당분간 시댁에는 얼씬도 하지 말고 전화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와도 받지 않자 신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왜 자기 엄마 전화 안 받냐며 너네들 쌍으로 자기 엄마 무시하는 거냐고 하네요. 그 어미의 그 딸 똑같은 레파토리입니다. 다시는 볼 일 없으니 연락하지 말라 하고 끊어버리고 차단해버렸네요. 그런 후에 얼마나 평화롭던지요. 며칠 동안이었지만 시어머니 호출 전화 받지도 않고 스트레스 받으며 시댁 출입을 안 해도 되니 정말 좋더군요. 엎어지며 코 닿을 정도에 있는 시댁에 가지 않은 지 2달 정도 되어서 제가 셋째 임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이왕 아들 둘 있으니 늦둥이 딸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기뻐했어요. 그런지 얼마 후에 신우이가 낮에 아무도 없는데 찾아왔어요. 옳게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둘 다 엄마 전화도 안 받고 까짓거 뺨 한 대 때렸다고 무슨 큰일이라고 영 끊자는 거네?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형님 그때 일은 생각하고 싶지 않으니 더 이상 꺼내지 마시고요. 저도 할 만큼 하고 참을 만큼 참았어요. 그러니 그런 말씀 하시려거든 돌아가세요. 하고 말했죠. 그랬더니 남편 보고도 불효자식이라며 하필 지 엄마가 어떤 상황인지 알면서도 지 마누라 말만 듣고 지 엄마 나 몰라라 한다면서 이래서 여자가 집에 잘 들어와야 한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게 아니라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히네요. 더 이상 대꾸도 하기 싫고 상종하기 싫어서 그만 돌아가라고 하니까 자기 엄마가 지금 알아누웠다고 며느리 된 도리로서 시어머니 내다봐야 하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효녀이신 따님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며 불효자식이 가봤자 시어머니에게도 좋을 것 하나 없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정말 이럴 거냐고 올케가 이런 식으로 시대가 알기를 우습게 할 거냐고 대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네요. 형님이 여기까지 오신 것 보니 제사가 가까워져 제사 음식 해줄 사람이 필요해서 아쉬워서 그러신 것 같은데 도와달라고 아예 정중하게 부탁을 하시든지 하셔야지. 그동안 그렇게 꽁으로 부려먹었으면서 미안해하지도 않네요. 아직 애기도 없으시면서 애들 둘이나 키우는 올케를 그렇게 부려먹고 싶으세요? 직장 다닌 여자들은 다 형님처럼 다 제사를 올케들이 해주나요? 전 이제 셋째도 임신했으니 애들 키우는데도 정신이 없어요. 행여 부려먹을 생각 마시고 돌아가세요.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쳤네. 애기를 셋이나 베고 요즘 세상에 애기 하나 키우기도 얼마나 벅찬데 셋이나 키우냐고 하네요. 지 동생 등골 빼먹으려고 작정을 했네 하면서 첫애 때도 조심성 없어서 그랬는지 일부러 결혼하려고 지 동생 낚으려고 했는지 떡하니 임신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시켰더니만 셋째까지 가졌다고 막말을 합니다. 그러더니 당장 얘기 지우라고 하네요. 조심성 없이 어찌 감히 셋째까지 갖게 됐냐고 하면서 행여라도 낳을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라면서 끔찍하다고 합니다. 정말 기도 안 차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네요. 아, 형님은 애가 생기면 생기는 대로 그때마다 아기 죽이셔서 지금 애가 없는 거군요. 몰랐네요. 이제 살았네요. 끔찍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애기들을 죽이셨어요? 어디다 감히 우리 애기를 죽이라 말을 하시는 거죠? 천벌받아요. 했어요. 그랬더니 애기 가졌다고 유세 떠냐며 제 머리채를 잡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지 않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죠. 그러더니 역부족이라 느꼈는지 너 두고 봐라. 오늘 너 하늘 같은 신우이를 무시한 벌을 어떻게 받는지 알게 해주겠어. 하면서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울고불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올케 이 미친년이 셋째 가졌다고 내가 애기도 못 낳는 년이라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나 죽이려고 해. 라고 하면서 자기 엄마 보고 빨리 와서 인연 죽여버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저도 질세라 남편한테 전화해서 네 누나와 네 엄마가 나를 죽이려 한다고 했어요. 남편이 신우이한테 전화해서 뭐라 했는데 둘이 한바탕 싸우더라고요. 전 안되겠다 싶어 친정아버지께 전화를 드려서 빨리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 다시 남편에게 전화를 돌려놓고 녹음 버튼을 눌러놓고 TV장 밑에 놓았어요. 혹시 모르니 남편이 다 들을 수 있게 했죠. 시댁은 저희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라서 시어머니가 금방 도착해서 문 열라고 하니 시누이가 달려나가서 문을 열어주니 쏜살같이 달려와서 저의 뺨을 연거푸 때렸어요. 그리고 배를 차면서 내 아들 꼬셔서 임신해서 결혼하더니 또 순진한 내 아들 꼬셔서 임신했다고 하면서 더러운 년 죽여버려야 한다면서 세상에 너 같은 년들은 없어져야 한다면서 하는 말이 정도가 지나쳤어요. 남자들만 보면 사족을 못쓰고 달려드니 어떻게 남자들이 감당하겠느냐며 너도 그런 년들이랑 똑같다면서 더러운 걸레 같은 년들이라며 악을 빠락빠락 쓰면서 배를 계속 걷어찼습니다. 시누이는 옆에서 자기 보고 얘기 못 나온 년이라고 했다며 계속 시어머니 부하를 더 돋구면서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고요. 저는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에서도 아랫배를 움켜잡고 막고 있었습니다. 아주 작정을 한 듯이 시어머니는 미친 듯이 제 배를 걷어차고 찍어 누르고 했어요.
남편이 친정아버지보다 먼저 도착했어요. 전화소리로 들려오는 소리가 얼마나 끔찍했던지 바로 달려왔다는군요. 남편이 도착했을 땐 전 이미 반쯤 정신을 잃었었고요. 남편이 문 밖에서 들으니 시어머니가 입에 담지도 못할 쌍욕을 하는 소리가 쩌렁쩌렁 울렸고 그 내용 고스란히 전화 너머로 들으면서 오는데 미친 줄 알았다네요. 남편이 배를 누르고 들어오자 그때서야 멈추고 흠칫 놀라더래요. 실신한 저를 먼저 알아보고는 남편이 제가 하혈을 한 걸 보게 되었어요. 남편이 열에 받쳐서 아악 하고 119를 먼저 부르고 돌아보니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도망가고 없더랍니다. 배를 움켜잡고 실신해 있는 나를 남편이 울부짖으며 정신 차리라고 얼굴을 때리며 안고 어쩔 줄 몰라 했답니다. 사람을 이 지경으로 때려놓다니 정말이지 엄마고 누나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 질렀다네요. 119가 와서 실려 나가고 병원에 갔지만 유산했습니다. 119가 도착했을 때쯤에 친정아버지가 도착했고 병원에 친정 식구들이 몰려왔고요. 남편이 친정 부모님 앞에 무릎 꿇고 빌었다고 해요. 친정아버지는 제가 유산되었다는 말을 듣고서 남편을 불러서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는데 남편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병원을 나와서 시댁에 찾아갔는데 아직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함께 있더라네요. 버스 간 듯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더래요. 걔는 어쩌고 있니? 혼자 지랄 발광하다가 넘어진 거다. 내가 좀 잔소리 좀 했다고 그렇게 쇼를 할 게 뭐니? 에휴, 내 참. 그러더니 옆에서 시누이도 혼자서 넘어진 거라 했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무 말 않고 핸드폰에 녹음 소리를 들려줬답니다. 쌍욕하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소리하며 퍽퍽 쳐대는 발길질 소리하며 맞으면서 신음하는 비명 소리하며 고스란히 담겨있는 소리를 다 들려줬다네요. 그러면서 친정아버지가 경찰을 부른다고 했다면서 콩밥 먹어야 정신 차릴 거냐고 했대요. 그러고 나서 시어머니한테 물어봤다네요. 왜 그랬냐고요. 준이 엄마가 엄마한테 그리 잘하려고 노력했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셨냐고요. 요새 어떤 며느리가 시누이 김치 담가주고 반찬 해다주고 시어머니가 오라면 오냐고요. 시키는 일 다 해주냐고요. 그랬더니 정말 할 말 없게도 며느리가 더러워서 싫답니다. 혼전 임신한 것부터 마음에 안 들었고 천밖에 보였다네요. 니한테 얼마나 살랑거리고 애교 부리고 했으면 네가 넘어갔겠냐고요. 셋째도 그래서 생긴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서 네 아버지도 그런 년들 때문에 나 버리고 간 거라면서 더럽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그랬답니다. 아버지가 왜 엄마랑 이혼하려고 하는지 알겠어요. 자식인 나도 숨 막혀서 죽을 것 같은데 오죽했겠어요. 하니까 시어머니가 그게 불쌍한 어미한테 할 소리냐며 지랄 발광을 하더래요. 시누이도 지가 넘어져서 그리 된 거고 지 엄마는 욕만 했을 뿐이라며 잘못이 없다고 우기더랍니다. 그래서 남편이 경찰에 가서 시시비비 가리고 콩밥목을 각오하라고 하니 그때서야 시누이가 싹싹 빌더랍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그만한 일로 자기 부모를 경찰에 고발한다는 놈은 자기 자식이 아니라며 결혼 때 해준 전세자금 돌려주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 돈은 아버지가 해준 돈이지 어머니가 해준 돈이 아니라고 딱 잘라 거절했고요. 시댁도 시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라 시아버지가 이미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매로 내놓았다고 했답니다. 자식이 지 어미를 이제 경찰에 고발하고 콩밥 먹게 될 테니 집이 무슨 소용이냐며 앞으로 안 보고 살자고 하고 나와버렸다네요. 저희 친정 쪽에서는 이혼까지 거론했었는데 남편이 직접 경찰에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고발한다고 하고 연을 끊고 살겠다고 하니 이혼하란 소리는 더 이상 안 나왔어요. 그런 사이 바람나서 나가서 딴살림 차렸던 시아버지가 병문안 와서 미안해하고 대신 사과한다며 위로는 되지 못하지만 시댁집 판돈으로 새 아파트를 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설마니 지 애미와 누나를 고발하겠느냐고 하던 시어머니도 남편의 결혼해 보이는 태도나 살던 집을 진짜로 내놓고서 집을 벌어오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보고선 이게 아니나 싶었는지 전화를 해댔지만 이미 차단되어서 통화도 안 되고 딴살림 차린 시아버지도 전화 통화 안 되니 그때서야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 앞에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더군요. 참 비가 거슬리더군요. 그렇게 자존심 강하고 남 앞에 조아리는 것을 끔찍이도 못하는 사람이 당장에 살 집이 없어지고 경찰에 고발당한다고 하니 대충 무릎 꿇고 빌면 되겠거니 싶어서 하는 모양 같았어요. 친정엄마가 당신과 당신 딸이 폭행해서 자식까지 죽게 했으니 존속 폭행 살인이다며 어떤 경우도 용서는 없다고 잘라 말씀하시니 그 말에 벌벌 떨며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하며 신을까지 병원 바닥에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새로 이사간 아파트 명의는 제 단독 명의로 해주겠다고 하고 시어머니 명의로 된 토지 100평도 제 명의로 넘겨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생 앞에 나타나지 않겠으니 이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 받아보니 증거도 충분하고 곧바로 고발당하면 콩밥 먹게 생기게 될 것 같으니 정신없이 찾아와서 둘이 고개 푹 숙이고 비는 꼴이라니 정말 비위가 상하더라고요. 저는 얼굴도 보기 싫어서 고개 돌려버렸고요. 그러니 더욱 안달이 났는지 법무사 사무실 통해 토지 100평 이전 내용을 알려오지 않나, 병원비로 쓰라며 제 통장에 돈을 몇 천만 원씩이나 입금해 오지 않나 별 소는 다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리 한다 한들 내가 받은 상처는 그에 비할 바가 못 되죠. 저는 그때 충격받아서 정말 아무도 만나고 싶지도 않았고요. 심지어 남편도 싫어져서 한동안 힘들었습니다. 올 아들 둘이 있어서 그나마 힘내려고 하고 있지만 산후 우울증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다행히 친정엄마와 당분간 함께 살면서 많이 좋아졌고 새 집으로 이사하면서 집도 꾸미고 하면서 그때 일을 잊을 수 있을까 했지만 쉽게 잊혀지진 않네요. 우리 아기 하늘나라로 가게 한 그 못된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난 이렇게 힘든데 휘잉 낙낙거리며 잘 살고 있겠죠? 그때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용서를 빌고 남편이 저한테 깍듯이 잘하니 남편 얼굴 봐서 경찰에 고소는 안 했습니다. 평생 안 보기로 살기로 했으니 연은 끊은 셈인데 저에게만 깊은 상처가 남은 셈이 된 거죠. 아이를 못 지킨 마음의 상처가 언제나 치유될까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힘이 됩니다. 사연 제보는 소정히 받아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멘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손윗동서 한 분이 있습니다. 저와는 나이 차이가 8년이나 나는데 결혼은 늦게 하셔서 저희 애들보다 나이 어린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큰애 딸과 3살 된 아들이 있었는데 셋째를 임신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들을 잠깐 친정 어머니께 맡기고 시간 좀 내어줄 수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생전 무슨 부탁이란 걸 하지 않으셨던 분이라서 무슨 그럴 만한 일이 있으신가 보다 하고 친정 어머니께 아들을 맡겨놓고서 형님이 말씀하신 장소로 나왔습니다. 형님은 평소와는 다르게 매우 착잡한 표정이라서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내심 걱정했어요. 다름이 아니라 하도 답답해서 용하다고 추천하는 보살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곳을 처음 가보는 곳이라서 용기가 안 나서 함께 가줄 수 있냐고 하셨어요. 저도 그 나이 먹도록 흔하디흔한 사주 한번 물어보러 점집이나 철학원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겼냐고 물었더니 답답해서 무슨 말이라도 아무한테나 듣고 싶다고 했어요. 평소에도 속마음을 잘 털어놓지 않아서 형님이 무엇 때문에 그러시는지 알 수 없었지만 저를 믿고 부르시는 것 같아서 일단 더 이상 묻지 않고 따라갔습니다. 승용차로 교회로 한참을 가더니 비포장길을 또 한참을 갔는데 어느 남자 앞에 섰어요. 평범한 흔한 불교식 작은 절이었는데 문을 열고 내실로 길다란 통로를 따라 들어갔는데 겉보기에는 다르게 건물이 상당히 크더군요. 아무도 보이지 않고 형님과 저만 조용히 살금살금 걸어갔는데 정말 혼자 왔으면 다시 돌아갈 뻔한 각이더군요. 들어가는 통로가 드나진데도 불빛이 차단이 되어서 어두웠기 때문에 으스스하니 썰렁하기도 하고
빨리 그 통로를 벗어나고 싶더군요. 제일 끝방으로 형님이 들어갔어요. 사방이 신당으로 차려져서 울긋불긋한데 가운데 앉아있는 보살이란 분은 승복을 입고 계셨는데 쪽진머리를 하고 있었어요. 예상과는 다르게 평범하고 온화해 보이는 분이었어요. 너무 조용한 이곳이 익숙치 않아서 숨죽이며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문을 열고 자리에 앉는 모습을 유심히 보고 있어서 조금 긴장을 했습니다. 보슬이란 분이 어느 분이 보실 거냐고 하길래 형님이 먼저 봐달라고 하자마자 바로 그 보살이란 분이 바로 혀를 찼습니다. 고개도 흔들더라고요. 형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남편과 이혼해도 괜찮겠냐고 물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주버님과 잘 살고 계신 줄로만 알았거든요. 그 보살이 답을 했어요. 이혼은 대박인데 이미 늦었다고 했어요. 왜 이 결혼을 했냐고,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할 상극 중의 상극을 만났다고 했어요. 저는 충격받았어요. 힘이 되고 좋은 말을 들으려고 온 건데 결혼을 왜 했냐니 저런 말을 함부로 해줘도 되는 건가 싶었죠. 당연히 형님은 그 말에 크게 낙심하면서 이혼하면 괜찮겠냐고 다시 물었어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혼은 대박인데 이혼은 절대 해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알아듣기 힘든 사주풀이 얘기를 하면서 혀를 차면서 계란의 바위치기와 같은 상극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서로 만나서는 안 될 사주가 만났기 때문에 매사 되는 일이 없다고 하더군요. 자식도 아버지 사주를 고스란히 물려받아서 자식복도 없다고 단칼에 무배듯이 잘라 말했습니다. 형님은 자식까지 사주가 좋지 않다고 하니까 흐느끼고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서럽게 우셨어요. 제가 보다 못해서 그 보살한테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하시냐고 하면서 형님한테 이런 말을 믿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없는 소리를 듣기 좋으라고 말해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대로 얘기해주는 거라고 했어요. 이혼만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절대 이혼도 할 수 없는 걸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형님은 다른 것은 몰라도 아들과 딸의 사주도 그대로 물려받다는 말에 오열하셨어요. 저는 기가 막혔어요. 이런 말을 들으려고 이 먼 데까지 왔나 싶어서 바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아니 그 보살이란 분은 어떤 위로도 해주지 않았어요. 하다못해 고집부렁이라도 좋아질 수 있다라든가 하는 말들을 전혀 해주지 않았어요. 무조건 왜 결혼을 해서 고생을 자초했냐고만 탓하더라고요. 형님이 저보고 같은 형제지간인데 저희 남편은 어쩐지 물었어요. 괜히 긴장되고 손에 땀이 다 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보살이 너무도 뜻밖에도 여기는 같은 형제지간이라도 전혀 다르다고 했어요. 잘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안심은 되었어요. 큰애인 딸을 물어보니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공부면 공부, 부모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사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누나만 못하다고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주가 좋아서 둘 다 잘 산다고 했어요. 그리고 뱃속의 아이도 물었더니 딸이면 살고 아들이면 죽는다고 했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자주 다투는데 자주 싸우는 것이 도움이 되냐고 물었더니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형님한테는 부부싸움을 하면 할수록 더욱 안 좋아지니까 피해야 하는데 저희네는 부부싸움을 해도 나빠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한 형제라도 완전 다르다고 비교까지 하더군요. 그리고 저를 보더니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한다고 했어요. 그게 나쁘지만은 않다고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집 울타리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하면 남편이 울타리를 계속 보수해가며 지킨다고 하더군요. 한마디로 가정적인 남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노후에 들어서 돈을 세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형님에게는 그 사주가 끝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피할 방법은 없다고 단정짓더군요. 남편의 건강을 물었더니 장이 좋지 않다고 했어요. 집안 내력 때문에 간이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뜬금없이 장이 좋지 않으니 신경 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기만성형으로 말년운이 채여서 노후에 경제적으로 풍족하겠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제 남편에 대해 대체적으로 나쁜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그때 형님은 그 암자에서 돌아오는 내내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딴 거 믿을 것이 못되니 잊어버리자고 했어요. 그때쯤에 형님과 아주머님이 크게 부부싸움 하시고 형님이 애들을 놔두고 집을 나가셨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형님 집에 오셔서 애들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 부탁으로 형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굉장히 시부모님한테 대한 불만이 많으셨어요. 그냥 두 분이 싸우셔서 집 나가신 줄 알았는데 시부모 욕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주로 불만의 내용은 아주버니가 장남인데 시부모가 해준 게 없다는 거였습니다. 단순한 부부싸움으로 집을 나간 걸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엉뚱하게 시어머니께 형님이 식당 차릴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집으로 돌아오겠다더군요. 저는 좀 황당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아주버님 집도 시부모님이 사주신 거였거든요. 형님은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대꾸하고 싶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버님도 시어머님께 형님이 그동안 식당을 차리려고 조리살 자격증도 따고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식당을 차려줄 수 없다고 하니까 서로 싸우다가 집을 나가게 된 거라면서 돈이 있다면 원하는 대로 식당을 차려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주버님은 회사에 다니고 계시던 중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잘 되는 식당도 요새 폐업이 속출하는데 굳이 힘든 식당을 해보겠다고 하냐고 하시면서 고집 부리지 말라고 하셨었죠. 그리고 돈도 없으면서 무작정 식당 차릴 생각만 했냐면서 영 못마땅해 하셨어요. 뻔히 아주버님 월급과 경제력은 다 알고 있는데 굳이 시부모 돈으로 식당 차릴 생각을 했다고 여기셨어요. 저도 그렇게 보이더군요. 그러다가 6개월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자 아주버님이 시어머니께 형님이 식당을 차리는 거 도와달라고 하셨대요. 더 이상 육아를 시어머니가 도맡아 하는 것도 힘들고 애들한테도 엄마가 필요하다며 한 번만 도와달라고 사정했답니다. 하는 수 없이 시부모님은 의논 끝에 식당 차리는 일체를 다 대주셨습니다. 그리고 큰며느리의 처사를 아주 괘씸해 하셨지만 처음이자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형님은 못 이긴 척 집에 돌아오셨고 그동안 형님이 눈여겨봤던 식당을 인수해서 운영하셨어요. 그런데 아주버님은 형님이 식당을 인수하자 배달 직원이 필요하다면서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시고 형님과 함께 식당 일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공장 단지 내에 있는 식당이라서 경쟁업체가 많이 없어서 식당 매출이 수직 상승했다고 해요. 형님이 또한 음식 솜씨가 좋으셔서 배달도 많이 늘어서 배달과 홀주방 직원들도 하나씩 늘었습니다. 그렇게 식당이 안정권에 들어갔는데도 시부모님에게 가져간 돈은 갚을 만도 한데도 한 푼도 갚지 않으셨고 용돈 한 번 드리지 않았습니다. 식당에서 번 돈으로 형님네 아파트 리모델링을 화려하게 하고 가전제품 싹 다 바꾸고 갖가지 사치품들을 다 들여놓으시고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때도 여전히 시어머니가 형님네 애들을 보고 계셨어요. 시아버님도 시어머니가 힘드실 때는 오셔서 형님네 애들을 다 챙기셨죠. 그러던 어느 날 저희네 부부가 전세를 살다가 아파트 분양 받았어요. 시부모님의 도움을 조금 받았고요. 그 사실을 아주버님과 형님도 알고 있었어요. 저희네는 형님네 집을 시부모님이 사주셨기 때문에 저희에게 시부모님이 조금 돈을 보태주신 거에 대해서 태클을 거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형님네 애들을 보고 계시는 시부모님이 함께 저녁 먹자고 부르셨어요. 시부모님과 형님네 애들과 우리 애들 삥 둘러서 앉아서 밥을 먹으려는데 형님네 둘째 애가 갑자기 할머니를 부르더니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작은 아빠가 도둑놈이야? 하는 거였어요.
모두들 그 말에 다 놀라서 쳐다봤어요. 시어머님이 작은 아빠가 왜 도둑놈이야?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그랬어. 작은 아빠는 도둑놈이라고. 내가 엄마한테 누가 도둑놈이라고? 하고 물으니까 작은 아빠라고 했어. 어린 조카의 말을 들은 남편은 참 어이가 없어 했어요. 아이가 거짓말할 리가 없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애들 앞에서 말조심도 하지 않는다면서 못된 것들이라고 하셨어요. 남편은 기분이 불쾌했는지 먹던 밥 숟가락을 놓고 일어나서 베란다로 나가버렸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도 몹시 심기 불편해 하셨습니다. 저는 형님네 딸을 데리고 방에 들어가서 물었어요. 작은 엄마한테는 엄마가 뭐라고 했어? 하니까 불려시. 그럼 할머니한테는 뭐라 했는데? 망구탱이? 응, 망구탱이라고 했어. 할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빨리 죽어야 한댔어. 작은 아빠가 뺏어간댔어. 엄마가 집을 나간대. 아빠한테 그랬어. 할아버지 돈을 뺏어오라고 했어. 참 듣고 있자니 기가 막혔어요. 애가 어른들 하는 얘기를 그대로 웃고 있는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녹음해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 앞에서 들려주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시아버지께서 입을 떼셨습니다. 앞전에 식당 차려달라고 집 나갔을 때도 둘이서 일부러 짜고 치는 고스톱인 줄 알고 있었다시면서 이번에 너네들 아파트 분양에 돈 보태주는 줄 알고 배 아파서 저런다시며 아주 괘씸해 하셨습니다. 남편은 조카 입에서 도둑놈이란 소리를 듣더니 입맛이 떨어진 듯 저녁 식사하다가 중단했고요. 저는 그나마 도둑년이라고 부르지 않고 불려시라고 불러서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얼마나 애들 앞이건 아니건 간에 욕을 해댔으면 어린 조카가 저리도 읊어댈까 싶었어요. 시아버지께서 일단 어쩌나 두고 보자고 하시면서 오늘 있었던 일은 모른 체 하고 있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시어머님이 전화 주셨어요. 형님이 또 집을 나갔다고 했습니다. 식당 일이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이참에 직원도 더 뽑으면서 옆 가게까지 확장해서 운영하고 싶다고 했다는군요. 속셈이 뻔하네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네요. 그런데 왜 같은 방법을 두 번씩이나 쓸까요? 아마도 처음 썼던 방법이 너무도 잘 먹혀 들어가서 재미 붙은 거겠죠. 우리 형님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 약은 것 같아서요. 아주버님이 또 시어머니께 부탁했다네요. 저렇게 열심히 식당 일을 하는데 가게 확장하게 돈 좀 보태달라고 하더랍니다. 시어머니께서 그동안 벌어놓은 돈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보기만 많이 버는 것 같지만 실제 비용으로 나가는 돈이 많아서 직원이나 알바 아줌마를 쓰고 싶어도 인건비 때문에 못 쓴다고 하면서 죽는 신용을 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장사가 잘 되고 있으니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네요. 시아버지께서는 당연히 이런 제안에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께서 아주버님을 불러앉히시고는 이젠 더 이상 힘들어서 애들을 봐줄 수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일손이 바쁠 테니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와 함께 식당 카운터 일을 돕겠다고 하셨고 저녁에는 작은 애가 퇴근해서 가게 일을 도우면 된다시면서 애들 엄마도 없으니 애들은 아빠가 챙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어차피 그 식당은 시아버지 당신 돈으로 차린 것이니 큰며느리도 집 나간 마당에 직접 운영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영업일지와 배달 명단을 넘기라고 하셨어요. 뜻밖의 말씀이라 놀란 아주버님은 식당 영업은 힘들어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며 거절하더라고요. 그리고 집 나가서 식당 차려주면 들어온다고 해서 식당 차려줬는데 싫다고 나갔으니 다시는 받아주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시아버지께서 식당을 접수하셨고요.
제가 아이들 유치원과 학교 간 사이에 식당에 나와서 주방 일과 카운터 일을 보면서 식당 일을 하나씩 배워갔습니다. 남편도 퇴근 후에 식당에 와서 일손 도왔고요. 배달 명단과 영업 일지를 넘겨주지 않자 시아버지가 가게 상호까지 바꿔버리고 가게가 바뀌었으니 전 가게 주인한테 배달이 안 간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고 했어요. 결국 멍청하게 배달 명단을 넘겨주지 않으려 했던 아주버니는 할 수 없이 넘겨주었고 배달 미스에 대한 모든 책임을 아주버니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자칫하다간 죽어라 읽어놓았던 식당을 동생네한테 뺏기게 된 터라 얼마나 집에 들어오라고 닥달했던지 며칠도 안 되어서 형님이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자기가 마치 사장인 것처럼 카운터에 계시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밀치는데 그런 또라이는 처음 보겠다고 하셨어요. 점점 본색을 드러내는 형님은 시부모님에게 나가라고 소리쳤고 저에게도 자기 식당이니 나가라고 고래고래 소리 질렀어요. 식당을 뺏길까봐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해서는 안 되는 실수들을 연발했습니다. 시부모님께 삿대질하며 소리 지르는가 하면 밀치거나 막말하는가 하며 참 우리 형님 이렇게 못난 여자였구나 싶었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과정에서 형님네 부부의 확실한 민낯을 알게 된 시부모님은 더 이상 어떤 기대도 아주머니에게 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동생네에게 식당 뺏길까 싶어서 득달같이 달려온 형님은 바꾼 상호를 다시 자기네 상호로 바꿔달고 열심히 식당 일을 하시는 듯 했습니다. 단 며칠 만에 상호와 사장이 바뀌었다며 혼선이 와서 신뢰가 생명인 점심 배달 장사에 큰 타격을 받게 되어서 고객이 반토막 나버렸어요. 그 때문에 형님과 아주버님은 식당에서 투닥투닥 싸우게 되니 홀 손님마저 사라지게 되었어요. 결국은 1년 만에 식당을 접었습니다. 식당을 접은 후에 아주버님은 특별한 벌이도 없이 주식을 하시는 것 같더니 시아버지께서 해주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주식에 다 쏟아 넣고는 한 큐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형님은 또 아주버님에게 시부모님께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부탁하라고 시키셨는데 시부모님은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줄 돈이 바닥났다고 하셨어요. 아주버님은 남편에게도 돈을 빌리러 왔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파트 입주로 잔금도 치러야 하고 돈 들어갈 때가 많아서 빌려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정말 우습게도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서 자기에게 다시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딱 잘라 거절했어요. 그리고는 술을 왕창 먹고 한참 취해서 가다가 뺑소니 차에 치여서 반신불구가 되었습니다. 그 병원비도 없어서 결제를 못하고 있길래 남편이 대신 결제해 주었어요. 또 그 틈을 타서 시부모에게 빚이 있다면서 집 담보대출금을 갚아달라고 사정하는데 시부모님께서는 미안하다며 돈이 진짜로 줄 돈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담보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시부모님이 사주신 집을 홀라당 경매로 넘기고 월세로 원룸살이가 시작되었는데 형님은 하늘 수 없이 입에 풀칠을 해야 하니 식당 주방 일을 나갔습니다. 그때도 형님은 시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으신다고 원망이 하늘을 찌를 듯이 했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왜 자꾸 시부모님에게 기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뒤로도 아주버님은 시어머니를 어시게 해서 모성본능을 자극해서 어떻게든 시부모님의 돈을 뜯어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한번 닫아버린 시부모님의 지갑은 절대 열리지 않았습니다. 소용없는 짓이란 걸 아셨던 거죠. 아주버니를 이용해서 시부모님의 돈을 탐냈던 형님의 계획이 수포로 가자 형님은 아주버니에게 주식 때문에 집을 날려버린 일로 해서 제발 죽으라고 날이면 날마다 노래를 불렀다네요. 반신불수가 인간이냐면서 구박하고 또 구박했다고 했어요. 일부러 시어머니 보는 앞에서 아주버니를 함부로 대하고 죽일 듯이 구박하며 협박식이니 시어머니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4천만 원을 생활비로 건넸다고 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 지갑이 열렸다고 생각한 형님은
어이없게도 그 돈으로 새 차를 뽑았다는군요. 그러면서 아주버니의 병원 물리치료를 핑계로 돈 요구가 끊임없었는데 더 이상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더 이상 아주버니를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 않게 되자 반신불수인 아주버니에게 죽으란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답니다. 냉장고에 소주와 맥주를 사다 놓고 마음껏 마시라고 하면서 수면제도 통째로 사다 주더라네요. 그러면서 지긋지긋하니 제발 빨리 죽어주라고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우울증에 시달리던 아주버니는 술에 취한 채 형님이 사다 준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조그만 원룸에서 반신불구가 된 아버지를 학대하는 엄마를 보고 자란 형님네 아들과 딸은 나중에 이때의 일을 선명히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형님네 아들과 딸은 반신불수인 아버지가 미워서 학대한 것도 모자라서 술과 수면제를 가져다 주며 자살하라고 방조했다고 했습니다. 그때의 충격 때문에 형님네 아들과 딸은 형님을 떠나서 찾지 않는다고 했어요. 어디로 떠나는지도 알 수 없고 형님은 아직도 식당 주방 일을 하면서 혼자 지내고 있어요. 가끔씩 연락해오고 있었어요. 아주버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뒤로는 시부모님이 극도로 형님을 싫어했기 때문에 감히 나타나진 않았었는데 저한테는 한 번씩 연락해서 어찌 지내는지 근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몸이 안 좋아져서 일도 못 다니고 하루 종일 누워있기만 한다더군요. 병마와 외로움에 지친 듯이 보였는데 불쌍했지만 선뜻 찾아가 보고 싶지는 않았어요. 아들과 딸 자식이 있는데도 저렇게 외면받고 혼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형님을 보니 그때 그 보살이 말한 사주팔자가 맞는 건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주변에 사주로 인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면 말씀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사연 제보도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을 욕하는 예비 신우입니다. 저는 29세, 남친은 32세, 둘 다 직장에 다니고 있고 6년 정도 연애하다 결혼하는 예비 부부입니다. 저희 집은 딸만 셋이고 제가 막내입니다. 위로 언니 둘은 결혼했고 아버지가 공무원으로 퇴직하신 지 10년이 넘으셔서 두 분 다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 특별한 벌이는 없으십니다. 다만 공무원 연금으로 생활하시네요. 그래서 언니들도 결혼할 때 부모님 도움받지 않고 저축해서 모아둔 돈으로 결혼했고요. 나 역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고마우신 저희 부모님께 든든한 딸로 곁에서 보살펴드리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고요.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체 부모님께 돈 벌리지 않고 그동안 제가 모아놓은 돈 5천만 원을 가지고 결혼 준비하려고 해요. 물론 제 남친도 이러한 사정을 알기에 서로 결혼과 예단은 최대한 약식으로 하든지 생략하기로 남친과는 충분히 의견이 오고 갔습니다. 예비 시부모님은 두 분 다 경제생활하고 계십니다. 두 분이 함께 건어물 도매업을 하시는데 꽤 잘 되셔서 점포도 여러 개 있고 예비 시부모님 소유 건물도 여러 채 있는 걸로 압니다. 예비 시부모님이 두 분 다 바쁘셔서 남친과 사귀는 동안에도 뵐 일이 없었습니다. 남친에게는 결혼 안 한 누나가 있어요. 저에겐 예비 손이 시누이가 되네요. 연애할 때 몇 번 만나서 밥도 같이 먹기도 해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입니다. 남친 누나는 직장에 몇 년 다니다 그만두고 예비 시부모 가게에 나와 일하고 있어요. 예비 시부모 가게는 늘 바빠서 남친도 틈만 나면 가서 돕곤 합니다. 저는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어요. 남친 누나인 예비 시누이는 남친과 사귈 동안에는 그저 평범하게 남동생 사귀는 여자친구로 잘 대해줘서 별 불만이 없었어요. 그런데
결혼말이 오고 가자 태도가 180도로 돌변하더군요. 갑자기 예비 시누이가 되면 감투 쓰는 일인가요? 예비 시누이는 갑이고 예비 며느리는 을이 되는 건가요? 아직 정식으로 인사드리지 않았는데도 무례하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네요. 마치 이미 자기 집 사람이니 함부로 편하게 대해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기 집 사람 돼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것 아니죠? 그래, 너는 내 동생이랑 6년이나 사귀었으니 결혼하겠지. 우리 집에 시집 오게 되면 손이 시누이가 되고 저는 아랫사람이라 이거죠. 결혼 말이 나오기 이전엔 말도 점잖하게 하고 결혼 말이 나오자마자 벌써 아랫사람 대하듯 반말을 하더군요. 남친에게 결혼 얘기가 나오자마자 제 폰이 불이 날 듯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댑니다. 예비 시어머니 생신일은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전 궁금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은데 말입니다. 한 달 후에 있을 예비 시모 생신일을 잊지 말라며 시간을 비워두라고 미리 알려준다는 겁니다. 장래에 시어머니 될 분께 점수 딸 기회를 주겠다고 합니다. 이게 뭔 소리야? 저요. 예비 시모께 일부러 이쁨 받으려고 하고 싶지 않아요. 결혼해서 함께 살지도 않을 거고 시모나 저도 일로 바쁠 텐데 부딪힐 일도 없고요. 그리고 제 성격에 맘에도 없는 짓 해가면서 잘 보이려고 여우짓 못합니다. 친구들 중에 연애하면서 남친 집에 들락거린 애들 치고 맘고생 아는 친구들 못 봤네요. 그런 친구들한테 저는 그랬죠. 바보같이 결혼도 하지 않고서 왜 남친 집에 미리 다니느냐고 면박을 주곤 했었습니다. 결혼식까지 갈지 안 갈지 어찌하냐고 그건 미친 짓이다 했었죠. 그런 제가 예비 시누이에게 그랬죠. 예비 시어머니 생신 이전에 먼저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비 시부모님이 바빠서 가게를 비울 수 없으니 오늘 당장이라도 퇴근 후에 가게로 인사로 오라네요. 그리고 결혼에 관련해서는 자기가 시어머니 대신이라 생각하고 자기한테 얘기하랍니다. 일단 남친과 얘기해보겠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할 필요 있냐며 당장 퇴근 후 바로 오라네요. 말투가 명령조라 불쾌했어요. 하지만 회사에서 길게 통화할 수 없으니 전화하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기분이 상해서 남친에게 전화해서 자초지종을 말하고 기분이 유쾌하지 않다고 하니 뭘 그런 것 가지고 그러냐며 누나 성격이 원래 급해서 그런 거라며 얄밉게 웃어버리네요. 아무튼 남친이 말 나온 김에 퇴근 후에 가게로 가서 인사드리자고 하는데 핑계대고 다음에 가자고 했어요. 결혼 서두를 이유도 없고 솔직히 빨리 결혼하고 싶진 않아서 최대한 시간적으로 여유 부리며 하고 싶었고 남친 누나의 명령조의 말에 고분고분 따르기도 싫었습니다. 전화 연락은 남친에게 시켰더니 아니나 다를까 남친 전화 연락 받고 저에게 전화했더군요. 일부러 전화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화 받을 수 없으니 전화할게요. 라고 톡만 보냈어요. 계속 오는 톡도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날도 제 폰 계속 울리는데 일부러 받지 않았고요. 톡으로 무슨 일이신지 지금 바빠서 받을 수 없으니 급한 일이시면 땡땡이에게 전화 주세요. 하고 톡을 보냈어요. 그 이후로 예비 시누이는 남친에게 인사드리러 저와 함께 가게로 오라고 도촉했다는군요. 그런 예비 시누이에게 남친이 회사 일이 바빠서 연장 근무도 해야 하고 야근도 해야 하니 하면서 차일 비일 미루었고요.
일부러 예비 시모 생신일 지나서 갈 참이었어요. 전화를 계속 받지 않으니 더 이상 전화하지 않더군요. 제가 남친에게 말했어요. 나랑 결혼할 생각이 있으면 우리가 나눈 결혼 계획들을 정확히 남친 부모님께 말씀드리라고 했어요. 결혼식은 최대한 약식으로 스몰 웨딩으로 할 것이고 예단은 생략하고 그 대신 그 돈으로 신혼집 구하는 데 보태기로 하고 양가 부모님 도움 없이 시작하겠다라고요. 그런 후에도 남친 부모님이 허락하시면 결혼하겠다 하고 그때 인사드리러 가자고 했습니다. 얼마 후 남친이 그러더군요.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을 그렇게 초라하게 할 수 없다고 하셨답니다. 반대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는 아직 결혼할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당분간 결혼 얘기는 일절 서로 꺼내지 말고 우리 관계도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자고. 남친은 당연 노발대발하며 안 된다고 했고 결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남친 부모님을 설득해 보겠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예비 신우에게서 전화가 왔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할 얘기가 있으니 가게로 오라고 톡했지만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예비 시부 생신일을 지나치게 되었어요. 예비 시누이는 설마 예비 시모 생신 때 인사하러 오겠지 하며 기대했었나 봅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 저희 엄마한테 전화해서 결혼 문제로 전화했다며 어디 딸을 시집 보내면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맨손으로 보낼 생각을 하느냐며 요새 거지도 공짜는 싫어하는데 너무하신다. 시집 인사도 오기 전에 예단 안 해오겠다고 미리 못 박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딸 몸뚱아리 하나 믿고 시집 보내려는 심보가 뭐냐. 딸 장사하려고 딸 낳아 키웠느냐며 엄마한테 막말을 했답니다. 저희 엄마한테는 딸같이 한참 어린 예비 사돈처녀가 그런 악다구니 막말을 하니 참 어이가 없어서 말을 할 수가 없었다네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엄마가 듣고 있다가 중간에 녹음을 하셔서 저에게 들려주셨네요. 다음은 중간에 녹음된 내용입니다. 지금 딸 장사한다고 했어요? 네? 그러니 못된 신의년이 하는 말. 딸 장사 한단 말 안 들으시려면 딸 장사 안 하면 돼요. 그래도 저희 부모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댁 따님 아니면 결혼 안 한다고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집 한 채는 사주신다니까 몸만 보내지 마시고 살림살이는 해서 딸려 보내세요. 예단도 그쪽에서 하든 하지 않든 우리 할도리는 할 테니 알아서 하시고요. 저희 부모님이 마음이 약하셔서 속임말 못하시니 제가 대신 전하네요. 시어머니 될 분 생신인데도 알면서도 인사도 하지 않는 버르장머리는 시집 오면 제가 단단히 교육 잘 시킬 겁니다. 그때까지 가정교육이나 잘 시켜주세요. 하고는 전화 끊더군요. 정말 듣고 있자니 참담하더군요. 엄마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이제껏 자식들을 사랑으로 키우셔서 단 한 번도 남에게 이런 해괴한 소리 들어보신 적 없으셨는데 이런 기막힌 소리를 다 듣게 되네요. 화가 치밀었습니다. 저한테 욕하는 건 참을 수 있는데 우리 엄마한테 욕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저희 부모님께는 너무 미안했어요. 갑자기 6년 동안 알콩달콩 싸운 남친도 정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막대 먹은 집안인 줄 미처 몰랐네요.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고 다음날 남친에게 전화했습니다. 결혼 문제로 의논하자며 못된 신혼년을 함께 만나자고 했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 사준다고 하고 불러내라 했습니다. 제가 나온단 말은 하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30분 정도 늦게 오라고 했어요. 남친 누나와 둘이서만 할 얘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이는 곳에 미리 자리를 정하고 기다리니 그 못된 신혼년이 왔어요. 먼저 발견한 제가 아는 체하고 남친은 조금 후에 올 거라고 말하고 아무렇지 않게 자리로 안내했어요. 순간 놀란 표정으로 흠칫하더니 지 엄마한테 전화한 효과가 있구나 싶은 듯한 표정으로 자리에 거만하게 앉더군요. 저는 토마토 주스를 2잔을 미리 시켜놨어요. 토마토 주스 2잔을 내 앞에 두고 먼저 말을 꺼냈어요. 한 가지 물어보려고 왔어요. 너 우리 엄마한테 딸 장사한다고 말했니? 그러자 너라고? 대답해봐 이 미친 X야. 그러자 이런 미친 그러자 난 솟구치듯 달려들어 잽싸게 딱 내게 어떻게 그런 힘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달려들어 싸다구를 날렸습니다. 순간 레스토랑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쳐다봤어요. 그리고 토마토 주스 2잔을 얼굴에 던지듯 부어버렸습니다. 못된 신우녀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어쩔 줄 모르고 놀라 자빠지더군요. 순하디 순하고 욕 한 번도 해보지 않았을 것만 같던 만만한 애송이가 이렇게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순식간에 레스토랑 안에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듣도록 조금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야, 이 걸레 같은 년아. 더럽게 이 남자 저 남자랑 굴러먹고 다니는 것 한번 까발려 볼까? 유부남과 놀다가 남의 행복한 가정도 파괴하고 근본 없이 이리 굴러다니고 저리 굴러다니고 걸레 같은 것이 어디다 함부로 딸 장사한다고 갖다 붙여? 네 엄마 아빠는 네 그렇게 더럽게 하고 사는 거 알고나 있니? 연이어 테이블에 있는 물잔을 틀어 부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더럽게 가정교육을 시켰길래 이런 걸레를 만들었나 네 엄마 아빠한테 한번 물어볼까? 그 와중에도 지 엄마한테 전화한다는 소리에 깜짝 놀라는 눈치였어요. 그러고 바로 나왔네요. 레스토랑 안에서 모두 쳐다보고 난리가 났어요. 저도 엄마가 당했던 일을 다시 생각하니 화가 머리 끝까지 치민 상태라서 그러고도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차로 돌아와서 예비 시모에게 전화 걸었습니다. 당신이 당신 딸 시켜서 우리 엄마한테 딸 장사한다고 말하라고 시켰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뭔 소리냐고 난리더라고요. 걸레 같은 당신 딸이 우리 엄마한테 딸 장사한다고 했다. 우리 엄마 그런 말, 그런 더러운 년 입에서 하는 그런 더러운 말 들을 이유 없다. 한참 자식같이 어릴 것이 어른한테 함부로 욕하고 악다구니 하는 것이 당신네 집 문화냐. 가정교육 운운하기 전에 당신 딸 교육 먼저 잘 시켜라. 내가 언제 당신 아들과 결혼한다고 했냐? 난 당신 아들과 결혼한다고 한 적 없다. 죄 없이 더러운 소리 들은 우리 엄마한테 정식으로 정중하게 무릎 꿇고 사과해라. 걸레짓하는 딸년 보니 어떻게 교육받고 자랐는지 알만하다. 우리 엄마 아빠는 가정교육 참 잘하셨다. 적어도 딸이 셋이나 되지만 더러운 짓 하거나 위아래도 없이 무지막지한 인간으로 키우진 않으셨다. 어떻게 걸레 같은 딸년 앞세워서 딸 장사한다고 막말하느냐. 우리 부모님께 신속히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시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 딸이 어떻게 더럽게 사는지 세상에 다 까발려 주겠다 하고 전화를 끊고 배터리를 빼버렸습니다. 후련하게 하고 싶은 말은 다 했네요. 다음은 후기 사연입니다.
그날 이후로 남친이나 남친 식구들 생각도 하기 싫더군요. 남친 얼굴도 꼴 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 여기서 헤어지자. 나는 우리 엄마한테 딸 장사한다는 집에 시집 안 간다. 하고 녹음 내용을 문자로 보냈어요. 저희 부모님께도 남친 전화 받지 말라 해놓고 전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친은 다음날 저녁에 저희 집으로 왔어요. 저희 부모님께 무릎 꿇고 누나를 대신해 사과드린다며 용서를 빌었어요. 자기 부모님이 자기 누나를 앞세워 전화를 시킨 일은 아니라며 눈물 흘리며 찌질하게 용서를 구하니 마음 약하신 저희 부모님은 그새 사그러지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전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친 보고 네 누나가 직접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해라. 그렇지 않고서는 여기 오지 마라. 하고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났으니 다시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고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축 처진 모습으로 돌아가니 엄마는 불쌍하다고 하시더군요. 그 후로 한 달 동안 남친 전화 받지 않았고 혹시 집에 찾아오더라도 문 열어두지 말라고 부모님께 단단히 일러두었어요. 남친한테도 딱 정이 떨어지더군요. 전화와 문자가 매일 수십 통씩 왔지만 받지 않았고 차단해버렸어요. 한 달이 지난 후 주말 저녁에 예비 시모와 남친 누나가 함께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예비 시모는 자기 아들 좀 살려달랍니다. 자기가 자식 잘못 키워서 이런 잘못을 했으니 사과드리며 용서를 구한다고 하고 먼저 무릎 꿇으니 따라서 남친 누나도 무릎 꿇더군요. 그렇게 나오니 저희 부모님은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라며 다음에 다시 그런 실수하지 않으면 된다시고 용서를 받아주셨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예비 시모를 대면했어요. 사과를 구하는 진심이 엿보여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으니 예비 시모가 제 손을 잡으며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한 달째 회사도 나가지 않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연락도 안 한답니다. 편지 한 장만 남겨두고 갔다면서 저에게 보여주더군요. 다음은 남친이 남기고 떠난 편지 내용입니다. 땡땡이 아니면 난 결혼 안 해요. 땡땡이가 헤어지자고 하면서 만나주지도 않아요. 땡땡이하고 헤어질 수 없어요. 이렇게 만든 누나를 용서 못합니다. 찾지 마세요. 땡땡이가 연락하지 않은 이상 아들 없는 셈 치세요. 예비 시모가 자기 아들에게 연락 좀 해달라고 사정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용서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예비 시모가 그리 사정하니 차마 거절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남친에게 전화해서 어머니가 여기 와 계시다라고 말해주고 집에 연락 좀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친과 다시 통화하게 되었고 그간의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비 시모에게 전화를 해서 그간의 남친 누나가 회사를 왜 그만두게 되는지 알게 되었답니다. 예비 시아버지가 알게 되면 큰일 나니 쉬쉬하고 있다네요. 저는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요? 제가 아는 친한 선배 중에 같은 회사 다닌 분이 있어서 물어봤었어요. 남친 누나가 거기 다니신다고 했더니 이래저래 안 좋은 소문들이며 유부남 상사와 애인 사이라는 말과 그 상사 와이프가 회사에 와서 깽판 쳐서 알게 되었고 그런 와중에도 여러 남자들을 사귄다는 좋지 않은 소문들이 많았다고 해요. 아무튼 예비 시모가 나서서 예단 다 필요 없으니 서로 생략하자시고 신혼집은 예비 시아버지께서 사주신다고 하니 거절을 말라시며 살림살이는 살면서 장만하라 하시면서 일체 간섭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행복하세요.